안녕하세요. 건축구조 역학을 강의하는 김도현 교수입니다. 네, 요번 4시간 보강의 임시 러닝의 마지막 차시가 되겠네요. 네, 이 4차시에서는 앞에서는 그 수직으로 오는 또는 수평으로 오는 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 전에도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면은 똑바로 중력 방향으로 내리지 않죠. 바람이 불면은 약간 경사지게도 내려오잖아요. 예, 건물에 작용하는 힘도 이 중력 방향에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경사를 가지고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하면은 그 경사로 들어오는 힘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수직과 수평 힘으로 나누어서 각각 성분에 대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힘을 X 성분과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나누는 방법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힘의 분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삼각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하면은 구조물은 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과 구조물에 연결되는 그 부분에는 구조물을 100을 누르면은 건물에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땅이 반대 방향으로 100만큼의 힘을 받아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땅과 연결부인 지점과 각각의 지점의 종류에 어떠한 반대의 작용, 반작용이 반력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4주차 저희 대면 수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다른 힘들의 합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힘을 분해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했죠? 네, 저희가 이 삼각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못했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삼각비를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그림과 같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힘을 P1이라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게 3kN입니다. 3kN이라고 하는 얘기 이 삼각형에 있어서 이 빗변의 길이가 3이라는 소리예요. 3. 그때 이 밑변과 높이가 뭔지를 계산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힘들의 다 밑변에 대해서 계산하면 8.66하고 1.67이라는 거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각각의 힘에 대해서 한번 힘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가 칠판 옮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1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1은요 각도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고요.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예요. 60도. 그 다음에 여기 힘이 3입니다. 3. 자, 이쪽 성분과 이쪽 성분 힘이 이렇게 힘을 나눠 보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일단 모르니까 X라고 쓸게요. 여기는 Y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X는 얼마고 Y는 얼마인지 이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직각삼각형의 길이비를 이용하려면 저희가 삼각비를 사용을 합니다. 삼각비는 뭐라고 그랬죠? 직각삼각형에 있어서 여기 사이각도가 세타일 때 A, B, C예요. 그때 이 세 변에는 서로 관계식이 존재한다고, 길이 B에 대한 관계식이 존재한다고 그랬고, 사인 이렇게 사인이죠. 사인 세타는 얼마요? A분의 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네, A분의 C다. 그러면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얼마다? 네, C분의 B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 X를 계산하려면은 직각삼각형에 있어서 빗변을 아는 직각상에서 밑변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용해야 될까요? 이 삼각비 3개 중에서 빗변과 밑변의 관계가 있는 관계를 이용했죠. 즉 코사인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사인 사이값이 60도예요. 60도는 얼마일까요? 이게 이거분에 이렇게 써야 되니까 네, 3분의 x라고 하는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 높이, 이 y를 계산하는 y가 들어간 거는 이 높이 b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인입니다. 사인에 얼마요? 60도를 쓸 수가 있어요.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난 삼각비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속이니까 당연히 알고
외워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외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처음에 못 외우겠다. 그냥 이거 보고 하세요. 처음에 보고 하다가 이거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거를 식을 세우는 거예요. 식을 세우는 거예요. 식을 세운다. 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을 세우는 과정이고, 이게 쉽든 어렵든 첫 번째 단계를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여기서 뭘 할까요? 저희가 x는 여기 곱하기 3을 해서 이렇게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3 곱하기를 바꾸죠. 그래서 x는 3 곱하기 코사인 60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y는 양변에 3을 곱해서 3 곱하기 사인 60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누가 한다고요? 계산기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계산기와 같은 고학년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얼마냐? 네, 1.5입니다. 1.5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사인 60도는 얼마냐? 네, 2.59807인데 유효자리 4자리만 써도 충분하다고 수업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2.59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3을 쓸 때 제가 어떻게 썼죠? 그냥 숫자만 적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3이 뭐였어요? 힘이잖아요. 3kN이죠. 여기 단위가 뭐가 될까요? 1.5kN, 2.598kN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메타였으면 1.5m, 2.598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P1을 성분을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P2를 해볼게요. P2. 자, 여기서 X가 뭔지, Y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연습이니까. 자, 이게 이번에 45도예요. 45도. 45도고요. 여기가 90도입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 P2는 여기가 4예요. 4. 여기 모르니까 X, 여기 높이니까 Y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가 밑변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코사인 얼마요? 45도는 반복하면 몇 번만 하면 알아요. 이제 4분의 X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이렇게 쓰죠. 사인 45도는 얼마다? 네, 4분의 Y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여기 식을 세우는 거예요. 식을 반드시 식을 세우셔야 돼요. 세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양변에 4를 곱해서 x만 남기죠. 그래서 x는 얼마다? 4 곱하기 코사인 45도. 자, y는 얼마다? y는 4 곱하기 사인 얼마요? 45도입니다. 자, 그럼 계산기 누를게요. 4 곱하기 코사인 45도는 얼마다? 네, 값이 2.828 이렇게 나오네요. 자, 4 곱하기 사인 45도도 2.828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표현하면은 쓰고 올 수 있고, 이 4가 그냥 숫자 4가 아니라 이게 킬로뉴턴이었다고 하면은 여기도 킬로뉴턴과 여기 킬로뉴턴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P3를 한번 해볼게요. P3. P3는 요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30도죠. 이렇게 눕혀 있어요. 30도고요. 여기가 9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밑변은 X, 여기는 Y, 그 높이가 얼마요? 변의 길이가 5예요. 5. 그럼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이거를 쓸 수 있고요. 사인 요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5분의 X입니다. 그리고 사인 30도는 얼마다? 사인 30도는 5분의 Y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 이용해서 여기서 그러면 이게 식을 세웠으니까 여기서 x만 남기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5를 곱하고 5를 곱해서 약분시켜 지워지죠. 마찬가지로 5를 곱하고 양변에 5를 똑같은 수를 곱해서 약분시켜서 y는 얼마예요? 5 곱하기 사인 3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5 곱하기 코사인 얼마예요? 30도입니다. 자, 계산기요. 5 곱하기 코사인 30은 얼마요? 4.33입니다. 4.33. 자, 5 곱하기 사인 30도는 얼마다? 2.5입니다. 2.5. 마찬가지로 여기 단위가 5kN이었으니까 나머지도 여기가 4.33kN과 2.5kN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서 힘을 X성분은 지금 F성분으로 돼서 X가 1.5kN, 2.828kN,
4.33kN.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숙제에 6번의 문제가 바로 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 풀 수가 있죠. 합쳐서 8점 얼마였죠? 8점 얼마였어요? 8.33인가? 얼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y는 어떻게 될까요? 2.598, 2.828, 2.5 이렇게 세 개를 이용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힘을 합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향이 다른 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바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분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뭐다? 네, 여기서 삼각비를 이용할 거다. 삼각비는 뭐라고요? 이해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외워야 되는 암기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삼각비 표를 오늘 잘 보시고 외운 거를 식을 세우는데 꼭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구조 역학의 시험 범위를 보시면 크게 6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1, 2, 3, 4까지는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구조물의 변형과 부정전 구조물의 해석 부분은 역학을 보통 2학기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1학기까지 배우는 부분이 보통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장까지입니다. 이 4장까지 보통 1학기 범위고요. 5장과 6장, 5, 6절에 해당하는 요 내용은 2학기 범위입니다. 근데 저희 건축기사 시험의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1, 2, 3, 4 부분의 대부분의 문제가 영역이고요. 5장과 6장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여기 위로는 90%고 아래 범위는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의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힘과 반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간단한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뭐냐면 단면역도입니다. 먼저 이게 정전 구조물이고요. 단순보입니다. 보가 한 스팬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힌지 단이고 이쪽은 롤러 단입니다. 이동 단입니다. 그리고 등분포 화정을 탔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축 구조의 타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력을 계산하면 이 길이가 L이고 등분포 화정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전체 하나의 집중하중으로 치환을 했을 때 오메가 L이라고 하는 하중이 이 가운데 부분에 작용을 합니다. 이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에 반력이 땅과 닿는 이 부분을 지점이라고 하고 이 지점이 반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력이 반씩 나눠갔습니다. 여기에 반력을 계산하고 이 위에 힘을 알기 때문에 힘과 이 끝단에서 반력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단면역, 내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내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전단역도하고 힘 모멘트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변형에 해당하는 거는 이 5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이 변형값을 직접 계산하는 거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 최대에 해당하는 요 값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는 바로 이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보다는 변형은 몇 개의 공식을 외우셔서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첫 번째 힘과 반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역학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단위입니다. 단위계라고 해서 단위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 용어의 정의는 즉 단위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보여야 되는 건 힘의 단위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킬로그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표준 단위 SI 단위계로 표현했을 때 1kg은 9.8N 즉 10N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턴의 단위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1톤이다 하면은 9.8kN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응력 단위입니다. 응력 단위. 응력은요 뭐냐 하면은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턴 나누기 면적의 단위인 제곱미리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자, 기본 단위는 사실 파스칼입니다. 1파스칼은 1뉴턴의 힘이 1제곱미터에 작용했을 때의 그때 응력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크게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메가의 의미는 10의 6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의 6승 파스칼을 얘기합니다. 10의 6승이니까 1000만, 10만 정도 되겠죠. 10만 파스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단위를 정리했을 때 1뉴턴 퍼 제곱미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위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단위는 반드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셔야 되는 단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kg은 10N입니다. 그 다음에 이 K는 1000이라는 뜻입니다. 1kg이 1000g인 것처럼 1km가 1000m인 것처럼 1kN은 1000N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접두어 아시고 이 메가는 10의 6수입니다. 예,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10의 3승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메가파스칼은 1N per 제곱미리, 1파스칼은 1N per 제곱메타. 요 두 개, 세 개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지 문제를 저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의 정의는 힘은 물체의 움직임 상태를 바꾸는 게 힘의 정의고, 이때 힘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크기, 방향, 작용점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물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의 평형, 맞춰져 있는 상태, 안 움직이는 걸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멘트도 평형 상태가 되고요. 힘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때는 분해 및 단순할 때 우리가 분해는 삼각비를 꼭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삼각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직각삼각일 때 여기 사인, 탄젠트, 코사인입니다. 여기는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공학용 계산기 쓸 거기 때문에 사인이 이 A분의 C라는 정의만 알면은 나머지는 계산기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힘과 평형에 있어서는 이 자유도하고 힘, 이 두 개의 관계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물은요, 기본적으로 안 움직이는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은 평형 상태가 됩니다.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힘이 평형이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겠죠. 쏠린다는 얘기는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에 물체가 정지한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 힘의 평형 상태는 그 각 방향으로 이루는 게 팽팽하게 평형을 맞춰줘요. 평형을 맞춘다는 거는 이 물체에서 왼쪽으로 10을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도 10이 작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해야지 이 물체가 팽팽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상태를 저희가 수로 쓰게 되면은 이쪽 거랑 이쪽 거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부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수식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평형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방향을 부호로 표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물체가 3차원에서의 움직임은 저희가 6개의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2차원의 움직임, 이 평면상의 움직임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수평으로 움직여요. X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자, Y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물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칩시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움직임은 X값과 Y값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의 움직임, 2차원에서 움직임은 X하고 Y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물체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회전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돌아가는 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거는 뭐냐? 이 회전입니다. 회전. 이렇게 회전입니다. 즉, 이 모니터에서, 이 화면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축을 잡고서 돌아가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회전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상, 이 스크린상에서의 움직임은 X의 움직임과 Y의 움직임을 3차원의 이 Z축을 끼고 도는 회전 성분, 즉 3개의 움직임 위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저희가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절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자유도라고 부르고요. 2차원에서의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3개의 자유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3개입니다. X방향 움직임, Y방향 움직임, Z방향을 잡고서 도는 회전 성분. 그래서 요 3개를 가지고 2차원에서의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도는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힘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 X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X방향의 힘, Fx가 필요하고, Y방향으로 움직이려면 Fy가 필요하고, 회전이 필요한 거는 뱅글뱅글 도는 모멘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도와 힘과의 관계, 연결되는 관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물체에서 푸는 거는 항상 2차원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3개의 자유도 3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학에서
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자유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원의 물체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3개의 자유도가 생기고 3개의 방향으로 물체를 움직이거나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3개의 힘 또는 물체가 모멘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 자유도 3개하고 힘이 3개인 거 요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힘의 평형 방정식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요. X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팽팽하게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Y방향도 움직이지 않고 회전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2차원에서 세 방향으로 안 움직인다는 거, 세 자유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각각의 자유도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합이 0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보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반대면 왼쪽이 되는 거죠.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힘을 A라고 놓고 이것도 크기가 A이기 때문에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 플러스로 놓으면 반대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식으로 쓰면 A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뭐가 될까요? 0이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 저희가 힘의 평형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자유도가 3개이기 때문에 세 방향에 대한 각각의 평형 방정식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2차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평형 방정식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는 자유도가 몇 개요? 3개, 대응하는 힘과 모멘트 3개예요. 물체가 정지 상태인 상태는 힘이 서로 팽팽하게 평형 상태인 걸 말하고 이 평형 상태를 표현하는 방정식, 수식이 뭐다? 평형 방정식이고 2차원에서는 몇 개가 존재한다? 보시는 바와 3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점과 자유도와 반력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용어를 살펴보면요. 지점은 구조물이 집안과 연결된 부분, 즉 이 부분을 얘기를 하죠. 자, 반력은 뭐냐면은 구조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점이 부담해야 되는 힘입니다. 자, 2차원에서의 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 그리고 지점에 따라 반력이 종류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2차원상에 놓이게 되면요. 2차원은 움직임이 앞에서 3개라고 그랬잖아요. 3개. 3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점은 기본적으로 이 수직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단 이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 X방향으로는 지금 동그라미니까 이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회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3개인데 그 중에 이 Y방향은 반드시 구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이동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동단.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입니다. 이쪽으로 굴러다닐 수 있고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반력이 뭐냐면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점이 부담해야 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물체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 지점에서 만약에 힘이 잡고서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겠죠. 따라서 지점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힘이 여기서 반대에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Y방향으로는 물체가 못 움직인다고 그랬죠. 구조물이. 못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힘이 작용을 해도 얘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물체는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력은 의미하는 거는 지점이 부담하는 힘, 즉 Y방향으로 못 움직이는 자유도의 반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Y방향으로 못 움직이니까 이 동그라미와 같은 이동단의 경우에는 반력이 수직 반력 하나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요번에 여기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기 때문에 X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회전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2개의 자유도가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반력은 몇 개가 되냐? 2개가 발생합니다. 자, X방향으로, Y방향으로는 못 움직이니까 수직 반력이 하나 생기고요. X방향으로도 못 움직이니까는 구속하는 힘, RX가 X방향 힘도 존재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개의 자유도가 다 잡혀있는 타입이다. 이걸 저희가 고정단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고정단의 경우에는
세 성분이 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각각의 힘과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Y방향이 못 움직이니까 Y방향의 반력, X방향 못 움직이니까 X방향의 반력, 그 다음에 회전을 구속하기 위한 모멘트까지 해서 반력별로 그 지점의 타입에 따라서 저희가 반력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이동단의 경우는 수직 반력 하나, 회전 삼각형인 회전 반력은 2개, 그 다음에 사각형에 해당하는 고정단의 경우는 3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점의 형상을 보고서 바로 반력으로 표현을 해야지 단면역도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가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의 구속과 지점 타입별 자유도의 구속과 반력에 발생하는 정도, 그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게 가장 단순한 단순보고, 이게 바로 캔틸레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단순보하고 캔틸레버 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나는 삼각형, 하나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모형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삼각형 지점, 회전단에 동그라미, 이동단 위에 선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보입니다. 자, 벽이 있고요. 이 선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바로 이 고정단이, 이쪽은 고정단이고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 자유단이라고 하는데, 자, 고정단이 있고 이 단부에서 다른 타단에서는 아무 지점이 없는 타입, 이거를 제가 캔틸레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경정보 타입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반력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력을 산정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가 좀 더 빨리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1분 30초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반력을 산정하는 과정은 첫 번째는 하중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등분포 하중인 경우에는 집중 하중으로, 그 다음에 경사 하중 경우는 힘을 X와 Y로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도형을 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점을 반력 표시로 해야지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인 경우에는 바로 해당하는 수직 반력, 삼각형은 수직 수평 반력, 고정단인 경우에는 수직 수평, 모멘텀 성분까지 이 세 성분을 다 표현을 해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력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 도형의 지점이 반력, 힘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이건 평형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각에 작용하는 힘이 다 제로가 된다, 합이 제로가 된다는 평형 방정식을 이거를 이용하는 게 기본 방식인데요. 저희는 수직력이 수직 하중이 작용하는 보의 경우에는 이 평형 방정식을 좀 간단하게 사용하는 시소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소의 방법을 여러분의 기서 문제 풀 때는 꼭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다음 단순보 위치에서 단면역도를 작성하세요입니다. 자, 반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반력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4라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4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 4라고요. 자, 여기 뭐였죠? 여기는 하중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X축과 Y축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지점을 반력을 바꿔야 됩니다. 삼각형은 뭐였죠? 두 개의 반력이 존재하죠. 이렇게 두 개의 반력이 존재하고요. 자, 여기 이동단은 뭐죠? 하나의 수직 반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시소를 사용하거나 힘의 평형 방정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시소를 요거를 시소라고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를 거꾸로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놓고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를 반력부터는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